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말을 아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협상 조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혜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더 높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안 장관은 한국 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정하기보다는 플루토늄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온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그만큼 현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선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들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에 이어서 여드레 만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후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전국에 퇴진 촉구 현수막까지 걸게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공개회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수막으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서면 제청 공세가 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너도 나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사농단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포함, 조희대 거치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 드렸고요.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라고 조희대 대법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당과 청와대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막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며 서면 제청 공세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인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의 낙선을 종용한 이유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배경에 대해선 정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하면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같은 이유로 제소된 진종호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사유도 함께 적용돼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나흘 동안 이어진 한미 통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설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던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 장관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장관급에서 좀 일종의 단판을 짓자는 의견들이 오고 갔고요. 김 장관은 미국에서 연이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를 어디에 쓰느냐였습니다. 현재 그 에너지 분야가 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다른 분야로 바꿔 가지고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호 투자처는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처 공개 시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으로 주춤했던 관세 협상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가 관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고리로 강제노동 생산 상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 생산 문제까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만난 김 장관은 관세 상한선이 지켜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15% 그 상한선에 대한 서로 그 이해가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 쟁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나긴 했는데 오 시장이 역으로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한 달 만에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드릴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시장님하고 입장 상황 확인했고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오 시장은 일부라도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논의해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캠프킴 부지라든가 격리단 부지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용산공원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보다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끼는 건 대출 한도라면서 정부의 청년 보금자리론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보증보험 문턱을 낮춰달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10,000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8,000가구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 사이에 입장만 확인한 채 한 달 만에 회동은 마무리됐지만 다음 주에도 핵심 쟁점과 절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이견을 좁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부지로는 어린이 정원 외에 장교 숙소 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부지로 가장 처음 거론된 곳은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정원. 동남쪽에 있는 장교 숙소 5단지도 공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면 장교 숙소를 쓰는 곳은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원 북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 아파트 부지도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둘 다 미군 반환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군 기지 부지보다 오염 우려가 낮아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급된 이들 면적을 합하면 4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급된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두 공원 본체 부지 안에 있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급하신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나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입니다. 공원 내 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택배법 개정이나 공론화 카드 등 추진 방법은 여럿이지만 결국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기숙사 2,000호를 공급합니다. 또 내년부터 지역의 낡은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사학재단과 장학재단,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 대부 방식으로 청년 기숙사 2,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 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한 여성이 휴대전화 하나만 갖고 걸어갑니다.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가 집을 나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종 신고 3시간 만에 담당 경찰인 A 경장이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했고 그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 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CCTV 영상 등 당시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나흘 뒤인 지난 5월 16일 이곳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림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장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뭔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사팀장은 향응과 금품을 받고 동료 직원에게까지 사건 종결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가 고발당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팀장 송무경감과 양 씨 남편의 통화 내용입니다. 목요일 날인가? 네. 바로 저기 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저기 종결하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 깊이 그냥 감동 너무 좋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네. 동료 직원에게 양 씨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종용했다는 건데 통화 이틀 전 송경감이 양 씨 남편을 유흥주점에서 만나 2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사건은 불송치 처리됐고
그 사이 송경감은 양 씨 남편으로부터 한 차례 더 유흥주점 접대와 명품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오늘 금방 했대. 참고인으로 중지시켰대. 아, 참고인으로? 그럼 잘 된 거잖아요. 송경감은 특히 자신의 팀에서 양 씨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전산산 피의자로 등록된 신분을 참고인으로 바꿔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치 재판의 피고인을 증인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며 형사법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송경감이 양 씨 사건을 포함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건 모두 5건. 비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조작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부회장님도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오셨죠, 뭐. 오히려. 야, 나 모르는데 왜 자꾸 나 괴롭히냐. 난 모르는 일인데. 참고인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원래. 내일모레 없어질 정도로 참고인한테 말을 함부로 해. 검찰은 송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송경감에게 양정훈 씨 남편을 소개한 경찰청 소속 경정과 사건을 청탁한 뇌물 공여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를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 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의 금품 요구는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복면을 쓴 알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수풀에 숨어있다 지나가던 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달아난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12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얼굴에 복면을 쓴 알몸의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쓴 남성이 알몸으로 수풀에 숨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데 힘입어 13%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 급등하면서 전날 5.8%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9% 급반등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5.8% 급락했던 코스피가 5.9% 솟구치며 또 롤러 코스피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순매도에도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반등했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건 SK하이닉스였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주주 환원 계획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5% 상승 출발해 13% 오른 채 마감하며 이틀 만에 160만 원대 종가를 회복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최대인 40조 원의 자사주 소각과 추가 주주 환원 확대 계획 발표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자극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9% 오른 채 마감했고 코스피 대장주 급등에 힘입어 시장 전반에 운기가 돌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 넘게 오르자 전날과 달리 이번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돈을 번 규모를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 점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2.4% 오른 채 출발해 2% 상승 마감했습니다.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내려간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393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즉 재매입 규모를 40억 달러로 2배 확대 발표하자 미 채권 금리가 급락하며 달러화 약세 기조가 강해졌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4명 모두에 대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를 내렸습니다. 뭐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국회 부의장 경선에 불복하고 이제 민주당의 박덕흠 의원 낙선 요청을 의혹이 있었던 조경태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고요. 부산 돌려차기 부적절한 발언과 또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진종호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송 대변인님, 네, 이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종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라고 봅니다. 이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방송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죠. 지금 이 윤리위는 징계의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례성이 전부 다 문제됩니다. 일단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대로 불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들이 이미 올라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당 미디어 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보면은 지금 저 4명의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이른바 비당권파, 범쇄신파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분들과 비슷한 징계 사유가 제기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징계 안건 상정이 안 되거나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로 치면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있는 가운데서 한덕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분들, 그분들 문제가 돼야 될 텐데 그 사유로 징계받은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되기로 치면은 최근에 국회에서 부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 또는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고 했던 고성국 당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동혁 대표에게 눈엣 가시였던 현역 의원들을 골라서 중징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은 비례성입니다. 저 4분이 전부 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윤리위에까지 출석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선처해달라, 그리고 보안수사권 복원하는 문제에 집중해달라, 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중징계가 나왔고,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례성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윤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 이걸 이제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이렇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 이제 경고, 그다음 것이 이제 당원권 정지, 그다음 탈당 권유, 제명. 이 가운데 이제 당원권 정지가 이제 개월별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졌단 말이에요. 제명도 있고 탈당 권유도 있는데 왜 당원권 정지가 결정이 내려졌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수위 조절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게 저게 기간을 한번 보세요. 2년 반, 2년, 그다음에 1년 반 이렇게잖아요. 사실상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 징계 자체는 이 중징계, 그러니까 뭐 탈당 권고, 이거를 한 것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러면 저들은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이거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갈 것이고, 그럼 이 징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정치 싸움의 장으로 결국에는 옮겨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 징계는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탈당 권고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징계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뭐 1, 2개월도 아니고 길게는 2년 6개월이라 이렇게 되면은 거의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총선 불출마가 가능성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저 세 명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 신청 자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신청하는 시점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서범수 의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 규정을 보면은 당원권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 경선을 할 경우에 4%까지 감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4일에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30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이 됐습니다. 예. 임기가 1년인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은 남은 임기를 사실상 거의 다 뺐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당위원장 자리도 박탈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다음 공천 신청을 못하게 하는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제명이나 탈당 권고 같은 것만은 극구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징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당법에 의하면은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에서는 이게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투표는 하게 되는 순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원내 신임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극구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책임당원 2만 7천 명이 서명운동을 하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를 해도 예. 전당원 투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본인에 대한 정치적 힘과 연계될 수 있을 만한 투표 상황은 지금 당 주류가 애써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징계의 이면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일단 윤리위는 오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이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제 가능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법적 싸움보다도요, 이 징계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아까 저희 대변인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장동혁계라고 불릴 만한 혹은 장동혁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아까 말씀해 주신 고성국 슈퍼당원의 경우는 그분은 이미 서울시당에서 출당 권고까지 받았어요. 사실상 출당하지 않으면 10일 내에 출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보내는 거거든요, 당에서.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왔는데 건이 3건입니다. 하나는 오세훈 같은 정당의 어떤 후보한테 공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그것에 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오히려 감싸는 발언을 했고요. 전두환 사진 걸자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3가지 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정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사안 그리고 실제로 당원 당규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는 사안을 지금 어긴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장동혁 대표가 가깝다는 이유로 또는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도 그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서 지금 민심에 그래도 부응하려고 하는 개혁 세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당심에 호소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민심에 호소해서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반발의 수위가 거셌습니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가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리고 이제 서범수 의원은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는 하는데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의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상당히 반발의 수위가 이제 거센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저녁 때 결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전개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일괄 재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과감한 쇄신의 동력을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바로 당원입니다. 기득권을 혁파하여 오직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쇄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이런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그럴 거면 우리 지도부부터 전당대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저는 권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이 안건을 두고 최고위가 오늘 오전 오후 두 차례 열렸고 또 의원총회까지 열렸습니다. 결론이 안 난 겁니까? 그 상당한 격론이 벌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두 차례, 의원총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를 했고 예. 앞으로 추가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가 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격론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일괄 재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역사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 것을 갑자기 하겠다고 할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두 달여 동안 해온 것은 회피, 징계 그리고 일종의 입틀막입니다. 일종의 입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국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그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 퇴진론 이런 것을 계속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런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당협위원장들 중에 설령 조금 잘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뭔가 심판하고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당성과 권위가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야 당이 앞으로 나가고 쇄신도 하고 변화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힘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비당권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차기 전당대회하고 총선 공천을 겨냥한 당협 장악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지금 뭐 예습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민심을 좀 거부하고 당심 중심으로 다시 당의 세력을 재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자리 그거 안정적인 자리 아니야. 당원들에게 당원들에게 녹아 나오면 이거는 당협위원장을 계속해서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 경고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도 지금 험지화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들어와서 지금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역구들 특히 경기도로 가면 더 많아지는데 그들 중에 어떤 당심을 얻은 사람이 지역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붙을 수 있나요? 이게 당협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기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거를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 싸움 하네? 총선 지금 남은 게 벌써 2년 뒤인데 지금 벌써부터 자리 싸움 한 해로 비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개혁파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당 전체가 뭔가 민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는 모습도 아니거니와 자기들의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것에도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 건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국민적 인식에서는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한 지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결정을 보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또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진 의원들이 이 반장동혁 움직임에 본격 나서는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런 움직임을 장동혁 대표가 촉발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중진들이 대거 불출마해야 된다. 왜 나보고만 물러나라고 하느냐. 그분들이 물러나면 오히려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러면서 중진들을 사실상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막상 그 방울 살 돈을 각자 얼마씩 내자고 하면 나는 돈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좀 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은 다 같이 돈을 모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만한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려진 윤리위 결정이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과 2월에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했을 때는요. 그 3명 중에 현역 의원은 그래도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징계 결정이 내려진 4명은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선수는 재선이지만 대구광역시장을 이미 2번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최소 4선급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내 최다선이 6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4선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권영진 의원, 거기에 재선의 서범수 의원, 초선의 진종 의원까지 4명이 합해서 13선가량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중징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좌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중진 누구라도 조금이나마 꼬투리가 잡히면 윤리위에 의해서 중징계를 받고 다음 공천 신청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분들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궁극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평가할 몫이지만 인위적으로 당권파의 반대편에 선다는 이유로 해서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국민의힘 중진들의 행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도 있었고 또 이제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은 문제는 안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임 최고위원들 5명 가운데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계파 갈등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쉽긴 하죠. 우리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진짜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전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꼭 민주당을 지켜달라 어떤 염원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이나 저희가 치러야 할 대선의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요 문화가, 혐오와 조롱 문화가. 정청래 전 대표님의 그 개혁,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신금을 울린 게 아닌가. 자, 한민수 최고위원이 선호투표제까지 언급하면서 당대표 선출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대는 끝났는데 친청계 불만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불만은 더 며칠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원들께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흔들리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이상 이 당내 분란으로 뭔가 국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일하겠다고 출범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좀 밀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 방송 저도 좀 봤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5분의 뭐 최고위원들을 다 불렀다고 하는데 2분이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못 갔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박선원, 서미화 저는 사실 오늘 진행을 안 했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럼 방송 차원에서도 5분을 다 모아서 뭔가 화합적 분위기를 그래도 좀 내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무산이 됐다면 한쪽 편만 이렇게 한쪽 편으로 인식되는 분들만 또 부르면 싸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이 연장되는 것처럼 또 비춰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다소 아쉬운 점들도 있고 뭐 서운한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김민석 대표가 어제 전용기 의원하고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조일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일대 씨라고 부르면서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장면이죠. 김민석 대표가 오늘 전용기 의원 등 2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고위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서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과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최종 임명되는 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 동의를 보내고 국회가 임명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자, 민주당은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서 당대표가 최종 임명을 합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조일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으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면서 최고위원들과 협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할 계제가 됩니까? 김민석 대표야말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본인의 말을 뒤집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나 빠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록 지명직이지만 선출 방식으로 선출되게 해서 사실상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청년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용기 의원이 선출됐습니까? 예. 게다가 정치적으로 많은 걸 가진 분이에요. 나이만 청년이기 이미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예. 점에서 이 결정은 당 안팎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김민석 대표가 본인을 좀 많이 돌아보시기 바란다. 누구를 물러나라고 할 계제가 전혀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뭐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당 내외적으로. 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출로 하겠다라고 하신 그 계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다고 보지만 김민석 대표께서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 비판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 분란을 감수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러왔고 어찌됐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는 똘똘뭉쳐 갑니다. 그런데 2차전 성격의 청년 최고위원 선거를 또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실제 뭐 청년의 삶을 다루고 뭐 이런 선거로 치러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협적 요소를 당대표가 비판을 감수하고 전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감수하고. 당내 분란을 상당수 막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예. 이번에 지명된 전용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신망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청년 당원들로부터 그렇고요. 청년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선배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신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 뭐 공공노련 위원장 출신도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같이 맺고 지금까지 수년째 함께 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노동 중심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용을 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저희가 도외시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대표의 결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김민석 대표가 잘했다고 하시려면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 헌법 104조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례와 관행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작용이 큰 거였다면 선거 기간 중에 약속도 하지 말아야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서 시작돼야 한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이른바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출연하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 저건 즉각 나온 반응은 아니고요. 저건 예. 오래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당의 어떤 델리 민주라고 하는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뭐 생중계되는 부분들만 뭐 중계가 되고 메시지, 전략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명되는 어떤 채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아닌데 그런 약간의 신뢰감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외부에 있는 채널들이 오히려 민주당처럼 이제 여겨지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와 다른 해석들이 마구 난무하게 되면서 당 입장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언론을 또 타고 굉장히 이제 뭐 발이 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무성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예. 그러한 지점을 명쾌하게 이제 끊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어준 TV를 겨냥해서 또는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당의 입장을 예. 분명하게 하겠다. 아침부터 실제로 당의 팩트 관계 중심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취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입장이 다이렉트로 어딘가를 통해서 해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국민들께 또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견이라든가 뭐 예. 또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의 오래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의 그 언론관, 미디어관은요, 본인이 학생운동하던 19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보면요,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모든 영화 틀기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을 했는데 그 시대의 시대상이 그 아마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하는 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김민석 대표는 전두환 정권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관지, 기관 방송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역 없이 보도하고 비판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을 보고 싶어 하지 민주당이 저렇게 민주당 TV 만든다고 해서 아침에 다들 그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뭐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또 그 TV가 활용이 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퇴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이제 걸어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네. 예, 청와대 반응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떨지. 글쎄요, 이제 뭐 한 분은 뭐 재청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국회로 이제 동의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볼 때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손봉기, 김성수 판사 이제 두 명을 제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이게 두 분 다 했는데 네. 일단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황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봉기 판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방금 어제 이제 제청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과 관련된 당내 분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토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청권자가 임명권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그냥 제청한다고 하면 이거를 임명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지금 헌법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단히 저는 불쾌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대법원장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분란이 센 것이고요. 예. 김성수 대법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어떤 조율이 일정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권과 임명권 이 부분과 관련된 충돌 이런 것을 차제에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말끔하게 법에는 정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던 예. 것인데 그 절차를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일부에서는 이제 탄핵 요구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 이제 이 대통령을 두고 이제 한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청와대에 앞으로 이제 전망하고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야죠. 지금 서면 재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과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할 거면은 한찬식 민정수석부터 직권면직하라고 해야죠. 그런 청와대의 반응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는 혼자서 하는 건가요? 원래 쌍방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7개월여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령 협의가 불충분해서 조일대 대법원장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조일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도 물러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딱 세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대신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어긋나는 6년으로 보장하고 대법관 재청권을 부여했다. 사법부가 정권 교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삼권 분립의 헌법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이게 어디 나오는 문장이냐면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5일에 쓴 사설의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이런 사설 많이 원용하셨을 텐데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시간 있나요? 예. 짧게요? 예. 예.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 결과까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지 안 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재청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합의를 민정수석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대법원장이 어떻게 민정수석과 합의를 합니까? 일정 정도는 조율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된 합의를 민정수석과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아니 어제 네. 국회 답변 네. 안 보셨어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아니, 다 봤는데 나와서 아니 지금 오디오 물지 민정수석과 마시고. 아니, 이 잠깐만요. 대법원장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아니 오디오 물지 마시고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죠. 어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민정수석과 이 서면제청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인하는 반응 나왔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께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됩니다. 예. 그 워딩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합의라고 했는지는 한 번 더 이제 합의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 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에 있어서 이번처럼 사전 논의 없이 시작되자마자 몸통이 잘린 반쪽짜리 연습, 빈 껍데기 연습으로 된 건 사상 처음 있는 변고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꼬리를 사려도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게 지휘권을 상전에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게 한국이란 실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앞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경의를 표한다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고 뒤돌아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는 안팎이 다른 언행이 한국의 불안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의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봐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경제 혈관을 틀어준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따로 회동했는데요.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담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소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외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왕이 외교부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약 5년 만에 공식 방한한 왕 부장 접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란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양국 첫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이 같은 흐름이 만들어졌단 겁니다. 왕 부장 역시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한 뒤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도출된 공동 인식을 토대로 한중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를 통해 세 번째로 시 주석을 마주하는 만큼 한중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희망했습니다. 또 시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왕 부장과 별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위 실장은 이어 중단에서 시작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을 설명한 뒤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도 호응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안보 라인 간 대화 재개를 환영했고 왕 부장은 위 실장의 중국 초청 의사도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주변 산책로에서 이 복면만 쓴 이 벌거벗은 남성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유사 신고가 있었지만 용의자 검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주민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철조망이 쳐진 좁은 계단 위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숲을 속에 숨어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습격해 신체를 만지고 도망간 건데
용의자는 검은 복면만 달랑 썼을 뿐 나체 상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한 10시쯤에 방에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뭐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그 에브리타임에서 보니까 성추행범이 나타났다고. 이후 기숙사로 도망친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각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산책로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곳 산책로에 나체 상태의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벌거벗은 남성을 봤다거나 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3달 사이 신고 3건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검거에 주민과 재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도 그 길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랐고 조금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조금 어둡기도 하고 해서. 경찰 관계자는 CCTV 추적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력을 동원하고 해경 협조를 받아 실종자 장미란 씨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담당이었던 A 경장은 장 씨와 통화를 했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남자친구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달이 지나도록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고 A 경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금품을 받고 무마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송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송 경감과 함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정 A씨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송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다단계 사업자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경감은 양정원 씨의 남편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 2건과 이 씨가 가담한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업무 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중앙지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에 더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단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힘을 쏟았는데 검찰청 내부에서 계엄수사팀 후보,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여러 문건이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불기소 처분일은 10월 17일이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8일까지 계속 작성하고도 마치 처분 6일 전 다 완성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놓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팀 내부적으로 보고서 날짜를 더 앞으로 당기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이른바 총장 패싱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던 김 씨에 대한 출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 수사무마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내란 가담 혐의 등 기소에 대해 위법, 부당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켜 내란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대해서도 대검 부장회의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서면 재청보다 더 비판받고 규명돼야 할 진상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행정처의 후보 추천 개입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후보로 추천된 판사들에게 전화해 다시 절차를 진행해도 될지 물었던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행위는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재청 논란에 대해 대법관 대면 재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대법관 재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재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며 이를 일방 통보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손질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는 오늘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먼저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해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 문의를 모두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은 소속 청문감사 인권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건 문의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 애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담아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에어컨 기사부터 IT 업자까지 마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을 속 낙엽에 가려졌던 비닐봉지를 꺼내 뜯자 작은 플라스틱 용기가 쏟아집니다. 올해 초 신종 마약류로 지정된 애토미데이트로 만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입니다. 애토미데이트는 수면마 취재 가운데 하나로 중독성이 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립니다. 약물을 해외에서 들여온 밀수업자와 국내에 퍼뜨린 유통책으로 구성된 3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품 용기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밀수한 약물을 액상 담배 형태로 만들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인들에게 마약이라는 죄책감 없이 특이한 담배나 가벼운 유흥거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촌의 제안을 받은 에어컨 설치 기사나 IT 개발업자, 타투이스트까지 관련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약물은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2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일부에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밀수업자 3명과 유통책 10명을 구속하고 구매자들까지 모두 27명을 송치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경찰은 동남아에 있는 해외 총책 2명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지만 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극한호우가 휩쓸고 간 거제에는 일상을 되찾기 위한 온정의 손길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봉사단부터 개학을 앞둔 학교를 찾아온 군 장병들까지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현장을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TV와 선풍기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젖은 가전제품의 덮개를 열고 내부 부품을 부지런히 닦아내며 기능을 살려냅니다. 침수 피해로 일상적인 생활도 막막했던 수재민들에게 가전 무료 수리 봉사단과 세탁버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주로 1층에 보관했던 냉장고, 에어컨 제품들이 이제 고객에게 필수 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도 피해 접수와 함께 도움을 주려는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땅은 마를 대로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와서 더 이게 피해가 심해진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지원도 필요하시고 많은 관심도 좀 필요하십니다. 이번 폭우로 경남 지역에서만 거제 45곳, 통영 8곳 등 모두 53개 학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거제 장평초와 외포초 등 일부 학교는 개학을 미루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육군 장병들이 뻘밭으로 변한 교정을 부지런히 치워내며 학생들의 배움터를 돌려주기 위해 땀방울을 흘립니다. 저희 39사단이 맡고 있는 관할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인데 거제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경상남도는 누적 인원 7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막바지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사면 유실로 대피했던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긴급 점검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지만 일부동 주민들은 2달가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려야 해 당분간 임시 거주지 생활이 불가피합니다. 지자체는 피해 규모가 큰 도서 지역의 피해 조사를 연장 신청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특별 교부세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기록적 폭우가 핥히고 간 통영 섬마을에선 산사태와 지반 침하로 집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추가 산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고령의 주민이 많은 데다 섬이라 접근도 어렵다 보니 복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들. 폭우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집 절반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윗집은 마당이 사라졌고 마당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와 흙더미는 아랫집을 덮쳤습니다. 창문까지 올라올 정도로 쌓인 토사와 잔해들은 아찔했던 폭우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가까스로 주민이 구조됐던 통영 골리도입니다. 산비탈마다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섬이다 보니 복구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자 처참한 산사태 흔적이 드러납니다. 아슬아슬하게 집이 경사로에 걸려 있는가 하면 돌무더기에 금방이라도 파묻힐 듯한 집부터 바닥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집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가지 말할게 나 이제 애는 또 남은 게 또 이제 내려오면 저기 다 이제 무너져 내려오기라고 이장도 함부로 저기 가지 말았고 저 근처는 가지 말았게. 주민 중에 노인이 많아 대처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가 또 오면 추가 산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남 지역 지반과 비탈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통영 지역엔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40여 개. 주민들은 위태로운 집을 바라보며 복구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부를 놓고 여야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난개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공원 주택 부지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취지로 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3탕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각의 비판 여론에는 현실론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공론화를 강조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원 보전을 천명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방침을 고리로 거듭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용산공원은 약 20년간 보존 원칙을 엄격히 지켜온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전문가도 국회로 불러 밀어붙이기식 난개발로 규정하고 재건축, 재개발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센트럴파크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머지않아 그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그런 녹지의 필요성이 지금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여야는 협상 끝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상황을 반영하자며 처리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다음 주로 한 주 정도 처리를 좀 유보하는 결정도 좀 있었습니다. 논의 없이 통과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또 조정을 만들어서 본회의 처리를 앞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 중심인 본체 부지가 아닌 별도 격리 부지의 활용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마치 공원 전체 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인식되면서 논의에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31% 수준에 불과한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 지연도 법안 논의에 어려움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일환인 용산공원 부지 개발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다음 주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 용지를 공공주택 부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장기간 방치된 땅을 공공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 독소 조항이 담겼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연일 당의 큰 어른들을 찾으며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깊어진 당내 균열을 발빠르게 봉합하려는 모습인데 친정청래 계와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만찬까지 취임 이틀 만에 전현직 대통령들을 찾는 이른바 사통통합을 마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다음 행선지로 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고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당의 큰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며 전당대회 기간 쪼개졌던 지지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이해찬 정신을 자신도 이어받겠다며 이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을 계승한 연속 집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말. 동시에 김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홍보 방식 혁신을 당내에 지시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 친여 유튜브에 내줬던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자 기강잡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습니다.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김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친정청래계는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됐을 거라고 각을 세웠는데 김 대표를 향해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조롱 등 당내 갈등을 시급히 수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승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되죠.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치열했던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해 일단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모습인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로 조만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절차 위반이자 공약 파기라며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SNS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인데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명단이 공개돼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후보들이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선출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지명 발표라며 전략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공약 파기이자 일방통행 발표라며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면서 또 한 번 내홍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육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조 의원은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리위는 또 원구성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무리를 빚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비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역 의원 4명이 모조리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역시 내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임기를 자동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자는 게 장동혁 대표 측 주장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휘둘러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게 당 안팎 공공연한 의심인데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다만 투톱 정동식 원내대표가 관례까지 거스르다가 당의 분열만 틔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거친 회의 끝에 최종 의결을 미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과 비례대표 선거, 서울 송파구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산 조작 등 의혹이 심각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관위 선거 소청 심리에서 구술 변론했던 지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인 만큼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후보 제청에 대법원과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를 두고 청와대가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인증기관 해킹으로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민간 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됐고 국내 주요 인물의 명함 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해킹된 자료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청와대에 재직 중인 고위 인사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청와대 서버 자체가 해킹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미국 하원에 보냈습니다. 방미통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작성해 미국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들은 이 미사일들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600mm 방사포를 배치한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군이 신형 240mm, 600mm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 미사일 등 신규 무기 체계를 접경 지역에 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핵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변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백악관의 한 여성 보좌관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늘 이렇게 어깨에는 커다란 가방을 또 한쪽 팔에는 노트북을 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하는 곳에 동행하는 인물 바로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인데요. 과거 친트럼프 방송인 원 아메리카 뉴스 진행자 등을 거쳐 보좌진에 합류했고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쓴다거나 각종 기사 등을 출력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애착 담요, 인간 프린터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녀가 주목받은 이유 뭘까요? 바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수송기로 갈아탔을 때 최고위 강요들을 모두 제치고 수송기에 동행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부터였는데요. 이에 민주당 오소프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백악관 측에서도 이에 질세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서로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처럼 젊은 여성 참모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일이 잦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달 초 사임한 캐롤라인 레빗 전 대변인이죠. 지난해 27의 나이로 발탁돼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기록을 세운 레빗은 베테랑 출입 기자들과의 설전도 서슴지 않으며 주목을 받았었고요. 최근 가정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그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라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은 30살의 마고 마틴 백악관 언론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 전략의 마쿠 실세로도 여겨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그녀를 비밀 경호국 요원만큼이나 대통령 가까이에서 일거수일투족을 SNS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마틴 보좌관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작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홈 개막전에서 환상적인 데뷔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특유의 돌파와 크로스까지 선보이며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 개막전 내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후반 12분, 이강인이 교체 투입됩니다. 특유의 전진 드리블과 집요한 전방 압박으로 조금씩 공격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코너킥을 얻어내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어 후반 25분 이강인은 반대편에서 넘어온 패스를 받아 특유의 중거리 왼발 가마차기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멋진 무릎 슬라이딩과 어퍼컷 세리머니로 홈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38분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 득점까지 만들며 개막전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La verdad es que para mí ha sido algo muy especial en mi país, primeros partidos con mi gente y bueno, también gracias a mis compañeros que han estado conmigo, todo el equipo, ha sido algo muy especial para mí y bueno, ahora queda lo bueno, empieza lo bueno y... 개막전 선제 결승골로 환상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주요 언론도 새로운 영웅 탄생이라는 보도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의 라리가 재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활약한 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지만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했고 3년 만에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가을만 되면 작아지던 프로야구 롯데가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전민재의 3타점 활약을 앞세워 키움을 꺾고 4연승을 달리며 7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회 흔들리며 선취점을 내준 롯데 선발 나균아는 2회부터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6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며 역전의 발판을 놓았습니다. 5회 전민재 희생타로 동점을 만든 롯데는 6회에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레이에스의 2루타로 동점, 연속 희생타로 2점을 더 달아났고 전민재가 투아웃 2, 3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쳐내며 승부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7회 나승엽의 2루타로 7대1로 승리한 롯데는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후반에 역전하면서 팀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젊은 선수들이 보다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메시지로 오는 것 같아서 최근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이틀 연속 LG에 졌던 KT는 뒤늦게 타선이 폭발하며 연패를 끊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7회 대타 김민혁의 타구가 LG 송찬희의 글러브에 맞고 나오면서 주자 3명이 차례로 홈을 밟으며 역전에 성공했고 7회 6득점에 이어 8회에도 7점을 더하며 LG를 대파했습니다. 기아는 한화의 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리며 LG의 승률에서 앞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6대4로 뒤진 8회 나성범의 희생타에 이어 김태군이 역전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NC는 권희동이 끝내기로 두산을 5대4로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고 SSG도 삼성의 역전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일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다녀왔습니다. 여자 유도 최중량급 이현지가 황희태 감독을 연거푸 매트 위에 맺힙니다. 황 감독을 포함해 남자 선수들과 대련하며 힘을 키우는 이현지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첫 출전이지만 깜짝 금메달에 도전하는 기대주입니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몰아붙이는 게 저의 주 특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대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준환도 4년 만에 금메달 서륙에 나섭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강호들을 모두 제치고 금메달을 따 컨디션과 자신감 모두 최상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돼서 제가 압도적으로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멋진 유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까지 30일. 특별히 많은 종목에서 메달색을 다투는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 각오는 남다릅니다. 출전하는 모든 종목에서 메달 걸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깜짝 동메달을 땄던 것처럼 이번 아시안게임 때 깜짝 금메달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하늘의 제일 높은 곳에 태극기 꽂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금메달 40개에서 45개로 종합순위 3위. 하지만 젊은 유망주들이 깜짝 메달을 목에 건다면 개최국 일본을 꺾고 2위도 노려볼만 하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신의 선수들이 또 화이팅을 하고 또 패기 넘치는 경기를 통해서 또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기대 이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본지는 개막 이틀 전인 다음 달 17일 결전지 나고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요즘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충청과 전북 북부에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종일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충청 이남 곳곳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50mm가 되겠고 경기 북부와 서부에는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는데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키가 큰 나무 밑으로 이동할 경우 벼락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한 실내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전 24도, 부산 25도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5도, 대구 33도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무척 덥겠고 서울 등 중북부 지방도 체감 온도는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부터 더위가 더 강해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